헌납 없이는 순번도 드릴 수 없습니다. 한국의 단 한 줄 통보에 인도네시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4조 2천억을 들고 미사일을 사겠다고 찾아온 나라를 한국이 차갑게 돌려세운 겁니다. 3년 전 자카르타 호텔 로비에서 줄을 서던 쪽은 분명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3년 만에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다급해진 인도네시아 앞에 중국이 절반 가격을 들고 접근했고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인도네시아는 2배 비싼 한국 미사일 앞에 다시 줄을 섰을까요? 세계 방산 시장의 규칙을 뒤집은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자카르타 국방부 상황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새벽 3시 나투나 해역상공에 정체불명의 무인기 7대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레이더가 그 7대를 붙잡고 있었던 시간은 단 4분이었습니다. 4분 뒤 항적은 화면에서 모두 사라졌습니다. 전례 없는 사태였습니다. 무인기들은 그 뒤로도 40분 넘게 우리 영공 언저리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동안 우리 방공망은 단 한 발도 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쏠 수 있는 무기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사건 직후 대통령궁에서 긴급 국가안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훈령 하나가 서울로 날아왔습니다. 훈령의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한국의 천궁투를 확보하라.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4조가 넘는 돈을 들고 무기를 사겠다고 찾아간 우리에게 한국이 보여준 반응은 제 군 생활 전체를 통틀어 가장 차가운 것이었으니까요. 이 판이 어떻게 뒤집혀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됐는지 끝까지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리프 위자야 대령입니다.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국방무관으로 서울에 부임한 지 2년이 됐죠. 군복을 입은 지 28년, 그중 23년을 무기 조달 실무로 보냈습니다. 잠수함 협상 서류에도 전투기 협상 서류에도 제 서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28년 군 생활에서 가장 부끄러웠고 동시에 가장 많은 것을 배웠던 7달의 기록입니다. 그 새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울의 새벽 4시였습니다. 협탁 위에서 휴대폰이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진동이 나무 협탁을 두드리는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잠결에도 가슴이 철렁했죠. 화면에는 본국 조달국장 수리아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걸려오는 전화치고 좋은 전화는 없습니다. 28년 군 생활이 가르쳐준 진리입니다. 아리프, 자고 있었나? 국장님, 여기는 새벽 4시입니다. 자카르타는 지금 지옥이야. 수리아 국장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목소리였죠. 그는 숨도 고르지 않고 쏟아냈습니다. 무인기 7대가 나투나 상공을 들쑤시고 갔어. 우리는 4분 만에 항적을 놓쳤고 단 한 발도 대응하지 못했네. 상황실 스크린에 붉은 점들이 떠다니는 동안 그 방에 있던 장군 8명이 전부 입을 다물고 있었어.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물으셨네. 우리에게 저걸 떨어뜨릴 무기가 있느냐고. 합참의장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나?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없습니다. 그 한마디였어.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침묵이 흘렀죠. 하지만 그 다음 말에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인기들이 사라진 방향이 어디였는지 아나? 자네 아들이 타고 있는 초계함의 작전 구역이야.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은 해군 중위입니다. 승조원 94명과 함께 남중국해 최전선의 초계함에서 근무하고 있죠. 그 바다 위에 우리가 떨어뜨릴 수도 없는 무인기들이 마음껏 날아다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나왔습니다. 국장님, 함정은 무사합니까? 무사해. 하지만 다음에도 무사하리란 보장은 없지. 그래서 이 새벽에 전화한 거야. 그때 수리아 국장이 훈령을 불러줬습니다. 대통령궁 직인이 찍힌 단 한 줄의 훈령이었습니다. 한국의 천궁투를 확보하라. 저는 침대 옆 수첩에 그 한 줄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 순간 저는 안도했습니다. 국장님, 그 임무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확신하나. 한국은 무기를 팔고 싶어 안달이 난 나라입니다. 3년 전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자카르타 호텔 로비에서 어떻게 우리를 기다렸는지 말입니다. 의향서를 보내면 사흘 안에 한국 기업이 달려올 겁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수리아 국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그 확신, 나도 믿고 싶군. 자네에게 60일을 주겠네. 60일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오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새벽은 아직 캄캄했습니다. 한강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끝없이 깔려 있었죠. 저는 그 불빛을 내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쉬운 임무라고. 한국은 절대 거절하지 못할 거라고. 날이 밝자마자 대사관으로 출근했습니다. 대사 집무실 문을 열었을 때 대사는 이미 봉국발 전문 뭉치를 책상에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죠. 위자야 대령, 봉국이 발칵 뒤집혔다는 건 들었겠지. 새벽에 보고받았습니다. 이번 거는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야.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시는 안보 현안이네. 실패하면 자네와 나, 둘 다 짐을 싸야 해. 대사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여유 있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대사님,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이건 파는 쪽이 더 급한 거래입니다. 한국 방사는 수출이 생명입니다. 우리처럼 큰 시장을 마다할 리가 없죠. 집무실로 돌아와 의향서 초안을 잡으려는데 휴대폰에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함정이 잠시 기항했을 때 보낸 모양이었죠.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6번쯤 울리고 나서야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근무 중이라 길게는 못합니다. 괜찮다. 목소리만 들으면 됐어. 그날 밤 너희 구역 상공에 무인기가 떴다고 들었다. 보고 들으셨군요. 저희도 레이더로 잡았습니다. 머리 위에 떠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함교에 서서 하늘만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날 처음으로 무서웠습니다. 아들은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나온 녀석입니다. 겁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먼 아이였죠. 그런 녀석의 입에서 무섭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아버지가 지금 그 하늘을 지킬 무기를 사러 다니고 있다.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아버지, 함정 복귀 시간이라 이만 끊겠습니다. 건강 챙기십시오. 전화가 끊기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94명의 승조원, 그리고 그 안에 내 아들. 이 협상은 제게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와서 고백합니다. 그 아침에 저는 제가 곧 겪게 될 일을 단 하나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만만했던 한마디를 저는 7달 내내 곱씹으며 후회하게 됩니다. 제 자신감에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자카르타를 두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 자카르타 시내의 한 호텔 로비는 아침마다 한국 방산 기업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짙은 커피향이 깔린 로비 소파에 정장 차림의 한국인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죠. 무릎 위에는 두툼한 제안서가, 손에는 명함 케이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 국방부 사람이 로비에 나타나면 그들은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한꺼번에 울렸죠. 저도 그 로비에서 수십 장의 명함을 받았습니다. 점심을 사겠다는 사람, 저녁을 사겠다는 사람, 주말에 골프를 치자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그들은 호텔 정문까지 따라 나와 차 문을 잡아줬습니다. 그 시절 갑은 누가 봐도 우리였습니다. 지금도 잊히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우기였습니다. 자카르타에 장대비가 쏟아지던 날, 우리 측 회의가 2시간이나 늦어졌죠. 사전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호텔 차양 아래에서 한국의 한 임원이 우산을 든 채 2시간을 꼬박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짓단이 흠뻑 젖어 있었죠. 제가 미안하다고 하자 그는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다리는 건 저희 일입니다. 시간 내주신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 측 동료가 차에 타며 제게 속삭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급하니까 저런다고. 우리는 천천히 고르기만 하면 된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이 얼마나 오만한 것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치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잠수함이 대표적이었죠. 우리는 한국과 잠수함 계약을 맺고도 잔금 6,800억 원을 7년째 치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투기 공동개발 분담금도 해마다 미뤘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독촉은 했지만 판을 깨지는 않았죠. 우리 내부에서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학습이 자리 잡았습니다. 미뤄도 된다. 버텨도 된다. 한국은 어차피 우리를 떠나지 못한다. 부끄럽지만 저 역시 그 학습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훈령이 떨어진 다음 날, 본국과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화면에 바스키 차관보의 얼굴이 떠올랐죠. 예산을 틀어준 국방부의 실세였습니다. 금태 안경 너머의 눈이 화면 속에서도 번들거렸습니다. 위자야 대령, 서울 생활이 자네를 물렁하게 만들지 않았기를 바라네. 명심하고 있습니다. 차관보님. 잘 듣게. 이번 협상의 원칙은 3가지야. 첫째, 성금은 단 한 푼도 먼저 주지 않는다. 자금 조달은 계약 이후에 논의한다. 둘째, 기술 이전을 반드시 받아낸다. 셋째, 상계무역 조건을 끼워 넣는다. 우리 판묘와 석탄을 받게 하란 말이야.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목 뒤가 서늘했죠. 차관보님, 상대는 지금 주문이 밀려 있는 회사입니다. 조건이 과하면 협상 자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늦어진다고? 바스키 차관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스피커를 타고 넘어온 그 웃음소리가 회의실 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대령, 무기시장의 진리를 가르쳐 주지. 사는 놈이 왕이야. 외상과 기술 이전은 구매국의 권리고, 한국이 비싸게 굴면 어떻게 하느냐. 중국 카드를 꺼내면 돼. 베이징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서울은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 3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그때 화면 구석에서 수리아 국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보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 방사는 3년 전과 상황이 다릅니다. 유럽과 중동에서 주문이 밀려 있다는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강하게 나가면 저쪽이 협상 자체를 미룰 수도 있습니다. 수리아 국장. 바스키 차관보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을 잘랐습니다. 그 목소리가 한 톤 내려갔죠. 국장은 조달이나 신경 쓰게. 협상의 큰 그림은 내가 그려. 주문이 밀려 있다고? 그래서 뭐가 달라지나. 장사꾼은 손님을 가리지 않아. 4조짜리 손님이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안 열어줄 장사꾼이 세상에 어디 있나. 회의 끝내지. 화면이 꺼졌습니다. 수리아 국장의 표정이 굳는 게 마지막으로 보였죠. 하지만 그도 예산 실세 앞에서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불편했지만 저 역시 정면으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3년 전의 기억이 바스키의 말에 그럴듯한 근거를 대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대사관 집무실에 혼자 남아 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책상 위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자판 두드리는 소리만 또박또박 울렸죠. 내용은 이랬습니다. 천궁투 3개 포대, 교전 통제소와 다기능 레이더, 수직 발사대까지 포함한 완전 구성, 총 규모 4조 2천억 원. 다만 자금 조달 방안은 추후 협의, 기술 이전과 상계무역 조건 포함. 작성을 마치고 저는 모니터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4조 2천억이라는 숫자가 화면 위에서 묵직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제안을 받고 흥분하지 않을 방산 기업은 세상에 없다고 생각했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끝에서 버튼이 눌리던 그 감촉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때 저는 사흘을 예상했습니다. 사흘 안에 한국 측에서 전화가 빗발치고 일주일 안에 협상 테이블이 차려질 거라고 말이죠. 어쩌면 그쪽에서 먼저 자카르타행 비행기표를 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3년 전에는 늘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제가 알던 그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날이 지났습니다.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째가 됐습니다. 메일함에는 회신 한 통 없었죠. 저는 시차 때문이라고, 내부 보고 절차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일주일째, 대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위자야 대령, 본국에서 메일 전문이 와.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는데 나는 보고할 게 없네. 한국 측 내부 검토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곧 연락이 올 겁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날 밤부터 잠이 줄었습니다. 열흘째가 되자 본국의 독촉 전문은 하루 2통으로 늘었고 바스키 차관보의 이름이 박힌 질책성 전문까지 날아들었습니다. 종이 위의 활자들이 전부 저를 노려보는 것 같았죠. 60일의 시한 중 열흘이 그냥 증발한 겁니다. 15째 되던 날에는 더 나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본국 뉴스가 새로운 영공 침범을 보도한 겁니다. 이번에는 무인기 4대였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노트북을 들고 제 방으로 뛰어들어왔죠. 화면 속에서 앵커가 다급한 목소리로 속보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캄캄한 밤하늘과 레이더 화면의 붉은 점들이 번갈아 비쳤습니다.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관님, 한국에서는 아직도 답이 없는 겁니까? 검토 중이라고 하네. 검토라니요. 우리 하늘에는 지금도 남의 무인기가 떠다니는데 말입니다.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잘 있느냐는 내 글자를 쓰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답장은 다음 날 새벽에 왔죠. 잘 있습니다, 아버지. 그 7글자를 읽으며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9일째 되던 날 아침, 드디어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매일 제목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드디어 협상이 시작되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메일을 연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본문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제안 내용을 검토한 뒤 회신드리겠습니다. 인사말도 감사 표현도 일정 제한도 없었습니다. 4조 2천억짜리 제안에 돌아온 답이 19글자였습니다. 저는 그 한 줄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5번쯤 읽었을 때 깨달았죠. 이건 검토가 아니라 거리두기라는 것을요. 대사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본국은 더 뒤집혔죠. 저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 미팅을 요청했고 다시 열흘 가까이 매달린 끝에 가까스로 면담 일정 하나를 받아냈습니다. 장소는 경기도에 있는 LI 진엑스원 사옥이었습니다. 면담 당일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군복을 다렸습니다. 다리미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김 냄새를 맡으며 마음을 다잡았죠. 오늘 판을 되돌려 놓겠다고 말입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긴 테이블, 정돈된 의자,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가 들릴 정도의 정적이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가운데가 협상본부장 강민준이었습니다. 50대 초반, 단정한 회색 정장, 흐트러짐 없는 자세. 그는 정중하게 악수를 청했지만 손끝은 사무적이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4조 2천억이라는 규모, 우리 영공이 처한 위협까지. 강 본부장은 끝까지 말을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메모도 했죠. 그래서 저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고 마지막에 준비해 둔 카드를 꺼냈습니다. 본부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도 있습니다. 베이징 쪽에서 상당히 적극적인 제안이 와 있거든요. 우리는 한국을 우선 협상 대상으로 예우하는 겁니다. 3년 전이었다면 이 한마디에 상대의 표정이 흔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강 본부장은 펜을 내려놓고 아주 차분하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관님, 그러시면 그쪽과 하시면 됩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그대로 멎었죠.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이징의 제안이 더 좋다면 그 제안을 받으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붙잡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는 화를 내지도 비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강 본부장은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로 밀어보냈습니다. 현재 저희 생산 슬롯입니다. 향후 4년치가 이미 차 있습니다. UAE, 사우디, 이라크가 성금을 완납하고 순번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무관님께서 보내신 의향서는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자금 조달 방안이 추후 협의로 되어 있더군요. 저희 입장은 간단합니다. 선납 없이는 순번도 드릴 수 없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짜냈죠. 본부장님, 우리는 4조 2천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고객을 이렇게 대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규모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강 본부장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무관님, 잠수함 잔금 6,800억 원이 7년째 미납 상태입니다. 전투기 분담금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는 같은 일을 3번 겪을 생각이 없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전부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마지막 카드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좋습니다. 자금 문제는 본국과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다만 기술 이전과 상계무역 조건은 살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본국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강 본부장이 옆자리 임원과 짧게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죠. 그 두 가지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무관님,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만 청궁투는 지금 저희가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고객들이 실전에서 검증을 끝낸 무기입니다. 사막에서 실제로 날아오는 것들을 떨어뜨린 기록이 있죠. 그 기록을 보고 줄을 선 나라들이 있습니다. 기술까지 함께 달라는 조건은 그 줄의 맨 뒤에서도 통하지 않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28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봤지만 그날처럼 얼굴이 뜨거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면담은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3년 전 자카르타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매달려 5시간씩 회의를 했는데 말이죠.
회의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1층 로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정문으로 하얀 전통 의상을 입은 중동 대표단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 임원들이 우르르 마중을 나갔고 로비에 환영 인사가 울려 퍼졌죠. 대표단 단장이 지나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옆에 한국 직원이 차 문을 잡아주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3년 전 자카르타 호텔 로비,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판이 뒤집혔다는 것을요. 그때는 한국이 우리 로비에서 기다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한국의 로비에서 남의 환대를 구경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보고서를 쓰다가 몇 번이나 자판에서 손을 뗐습니다. 이 굴욕을 어떤 문장으로 본국에 전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런데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유창한 영어가 흘러나왔고 저는 그 내용을 우리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위자야 대령님이시죠. 베이징에서 온 리젠고라고 합니다. 오늘 한국에서 꽤나 불쾌한 하루를 보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는 대령님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이 하나 있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는 수화기를 쥔 채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그 전화가 독이 든 잔이라는 것을 그때의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 저는 서울 시내의 한 중식당 별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리젠코가 잡은 자리였죠.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습니다. 광택이 도는 짙은 남색 정장, 손목에는 금시계가 번쩍였습니다. 베이징의 국영방산 수출기업에서 동남아 시장을 총괄한다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제 손을 감싸쥐며 악수를 했습니다. 손바닥이 부드럽고 축축했죠. 대령님,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식사부터 하시죠. 이 집 오리가 서울에서 제일입니다. 그는 음식이 나오는 내내 협상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 안부까지 물었죠. 제 아들이 해군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등골이 서늘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나오고 나서야 그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로 서류 가방에서 꺼낸 제안서 한 부가 미끄러져 왔습니다. 천천히 보십시오. 보시면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저는 숨을 짧게 들이켰습니다. 훔치 계열 방공 미사일 3개 포대, 총액 2조 1천억 원. 한국 제안의 딱 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전액 장기 차관 제공, 성금 없음, 기술 이전 전면 허용, 상계 무역 조건 수용, 납기는 계약 즉시. 바스키 차관보가 요구한 3가지 원칙이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19일을 기다려 한 줄짜리 답장을 받았던 제게 이 제안서는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어떠십니까, 대령님? 솔직히 말하면 파격적이군요. 저희는 친구를 이렇게 대접합니다. 리젠코가 찻잔을 들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 끝에 기다렸다는 듯 한국 이야기를 꺼냈죠. 한국에서 꽤 수모를 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선납 없이는 순번도 없다고 했다지요. 대령님, 그 사람들 요즘 어깨에 힘이 너무 들어갔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 미사일이 뭡니까? 미국 기술 가져다 조립한 물건 아닙니까? 비싸기만 한 장난감이죠. 진짜 원천 기술은 베이징에 있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묘한 기분이 들었죠. 분명 어제까지 한국에 대한 서운함으로 속이 끓고 있었는데 남의 입에서 나오는 한국 험담을 듣고 있자니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지는 겁니다. 그쪽 미사일의 실전 기록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리젠코의 눈썹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정말 찰나였죠. 실전이라니요. 대령님, 무기는 시험장 데이터가 과학입니다. 저희 시험 성공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자료는 얼마든지 드리죠. 그는 빠르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갈 무렵 목소리를 한 단계 낮추더니 몸을 제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향수 냄새가 훅 끼쳤습니다. 대령님, 이건 공식 제안서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말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계약이 성사되면 양측 실무자들의 노고에 대한 자문료라는 것이 책정됩니다. 관례입니다. 대령님 몫은 제3국 계좌로 조용히 들어갑니다. 가족분들 장래에 큰 보탬이 될 겁니다. 순간 손끝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뇌물이었습니다. 28년 군 생활을 한 군인에게
그는 오리요리한 끼를 사고 뇌물을 제안한 겁니다. 저는 한참 그를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안서는 본국에 보고하겠습니다. 자문료 이야기는 못 들은 것으로 하죠. 하하, 역시 강직하십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대령님, 시간은 저희 편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한국은 대령님을 기다리게 하지만 저희는 기다리지 않게 해드립니다. 호텔로 돌아와 제안서를 본국에 타전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바스키 차관보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죠.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위자야 대령, 이게 바로 협상이라는 거야. 내가 뭐라고 했나. 베이징 카드를 꺼내면 다 풀린다고 했지. 절반 가격의 전액 차관에 기술이 전까지 이보다 좋을 수 없네. 차관보님, 다만 실전 기록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그 부분만은 답을 피했습니다. 검증은 무슨, 가격이 깡패야, 대령. 하지만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리젠고의 눈썹이 흔들리던 그 찰나를 곱씹었죠. 28년 동안 협상 테이블에서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사람은 가격을 말할 때가 아니라 성능을 질문받을 때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 수리아 국장에게 메일을 썼습니다. 계약 전에 두 무기를 직접 검증하게 해달라고. 천궁투의 실전 기록부터 확인하겠다고 말이죠. 그 메일 한 통이 제 운명을 바꿔놓게 됩니다. 승인은 의외로 빨리 떨어졌습니다. 수리아 국장이 바스키 차관보 몰래 절차를 밀어붙인 덕분이었죠. 일주일 뒤 저는 UAE의 한 공군기지에 서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사막의 열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활주로 너머로 아지랑이가 피어올랐고 모래 섞인 바람에서는 쇠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경납고 옆 위장막 아래에 그것이 있었습니다. 천궁투 발사대였습니다. 사진으로 수백 번 본 무기였지만 실물이 뿜는 위압감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저를 맞은 사람은 UAE 방공여단의 칼리드 대령이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팬 군인이었죠. 그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브리핑룸으로 안내했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인도네시아도 결국 여기까지 왔군요. 결국이라니요. 진지하게 방공을 고민하는 나라는 결국 이 기지에 옵니다. 보여드리죠. 왜 그런지. 브리핑룸에 불이 꺼지고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칠흑 같은 밤하늘이었습니다. 칼리드 대령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낮게 깔렸죠. 몇 달 전 밤입니다. 자정 직후 드론과 순항 미사일이 뒤섞인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18발. 목표는 우리 수도권의 발전 시설과 담수화 플랜트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붉은 점 18개가 떴고 고지어 밤하늘에 섬광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불기둥이 솟을 때마다 브리핑룸 스피커가 진동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고 있었죠. 결과는 18발 중 17발 요격. 단 한 발은 사막 한가운데 떨어졌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칼리드 대령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대령님, 저 밤에 천궁투가 없었다면 도시 하나가 불탔을 겁니다. 저는 그날 이후 이 무기를 장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보험이라고 부르죠. 가족의 목숨이 걸린 보험 말입니다. 가족이라는 단어에 아들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함교에 서서 하늘만 올려다봤다던, 처음으로 무서웠다던 그 목소리가요. 저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기지를 둘러보는데 활주로 쪽에서 낯선 대표단 두 무리가 보였습니다. 하나는 사우디, 하나는 이라크 군복이었죠. 칼리드 대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견하고 온 겁니다. 사우디는 이미 계약해서 인도를 기다리는 중이고 이라크는 추가 도입을 검토 중이죠. 요즘 이 기지가 천궁투 전시장이 됐습니다. 다들 성금을 싸들고 와서 줄을 섭니다. 성금을 싸들고 온다고요. 당연하죠. 좋은 무기 앞에서 흥정은 사치입니다. 폴란드를 보십시오. 러시아 위협이 코앞에 닥치니 한국 무기를 통째로 쓸어갔습니다. 전차, 자주포, 다연장까지 속전속결이었죠. 돈 문제로 시간을 끈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위협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리는 7년을 끌었습니다. 잠수함에서도 전투기에서도요. 그리고 지금도 자금 조달은 추후 협의라는 문구를 들고 협상장을 두드리고 있었죠. 떠나기 전 저는 칼리드 대령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베이징의 방공 체계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가격이 절반이던데요. 칼리드 대령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묘한 웃음을 지었죠. 검토했었습니다. 꽤 진지하게요. 그런데 어느 도입국의 결과 보고서를 한 부 입수하고 나서 그날로 접었습니다. 무슨 보고서 말입니까? 그건 제 입으로 말할 사안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무기는 카탈로그가 아니라 기록으로 사는 겁니다. 대령님도 곧 그 기록을 보시게 될 겁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18발 중 17발, 성금을 싸들고 줄을 서는 나라들, 그리고 칼리드 대령이 끝내 말하지 않은 그 보고서, 어제까지 단단하던 제 확신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고 사흘 뒤, 코엑스에서 국제 방산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각국 무관과 방산 관계자 수백 명이 모이는 자리였죠. 저도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후 세션의 발표자가 단상에 오르는 순간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일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토 켄지. 일본 방위성에서 30년 가까이 장비 분석을 했던 전직 분석관이라고 사회자가 소개했죠. 발표 주제가 스크린에 떠오르자 술렁임은 더 커졌습니다. 아시아 방공의 새로운 기준, 천궁투 분석.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유럽의 한 무관이 낮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일본인 전문가가 그것도 공개석상에서 한국 무기를 분석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사토는 차분했습니다. 감정이 섞이지 않은 데이터로만 쌓아 올린 발표였죠. 요격 체계의 반응 속도, 다기능 레이더의 추적 능력, 그리고 사막에서 증명된 실전 기록까지. 그는 마지막 장표를 띄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생 일본의 방공망을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데이터를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현 시점 아시아에서 실전으로 검증된 중거리 방공 체계의 기준은 천궁투입니다. 이것은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기록의 문제입니다. 장내가 한순간 조용해졌다가 곳곳에서 웅성거림이 터졌습니다. 제 옆에 유럽 무관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죠. 일본인이 한국 무기를 기준이라고 부르는 날이 올 줄은 몰랐군요. 하긴 폴란드가 왜 그 난리를 쳤는지 이제야 다들 이해하는 분위기입니다만. 발표가 끝나고 저는 사토를 따라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놀랐습니다. 일본 전문가께서 한국 무기를 저렇게 평가하시다니요.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사토는 안경을 고쳤으며 옅게 웃었습니다. 무관님, 분석가에게 국적은 변수가 아닙니다. 데이터에는 국적이 없으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막의 그 밤 기록을 보고 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18발 중 17발은 감정으로 반박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도 그 기록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 사막의 브리핑룸에서 본 성광들을 떠올렸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세계는 이미 평가를 끝냈는데 우리만 3년 전에 한국을 기억하며 흥정을 하려 들었던 겁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수첩을 꺼내 그날의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은 팔고 싶어 안달이 난 나라다. 제 글씨였습니다. 한 달 전에 저는 확신에 차서 이 문장을 적었죠. 저는 펜을 꺼내 그 문장 위에 줄을 그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확신이 무너지는 데는 균열이면 충분하지만 그것을 산산조각 내는 데는 망치가 필요합니다. 그 망치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날아왔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며칠 뒤 서울 주재 무관단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오랜 친구를 만났죠. 남아시아의 한 나라에서 온 라만 대령이었습니다. 무관 생활을 같이 시작한 동기 같은 사이였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둘이 남아 차를 마시는데 제가 지나가듯 베이징의 제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절반 가격의 전액 차관이라는 말에 라만 대령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리프, 우리가 친구니까 하는 말인데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계약 우리가 먼저 했어. 무슨 말인가? 쿵치 계열 방공 체계. 우리도 절반 가격에 전액 차관으로 들여왔지. 조건이 꿈 같았으니까. 그런데 작년에 수락 시험을 했네. 실제 표적기를 띄우고 세 발을 쐈어. 라만 대령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잔바닥이 받침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세 발 중 두 발이 빗나갔네. 한 발은 표적 근처에도 못 갔고 한 발은 발사 직후에 자세를 잃었어. 시험장에 있던 우리 장군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 항의는 했나? 했지.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나?
기술진이 본국 지시라며 철수했어. 정비 부품 공급도 끊겼고 지금 우리 발사대는 경납고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네. 4년치 국방 예산을 부어 넣은 고철이야.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나? 차관은 그대로 남았다는 거야. 무기는 못 쓰는데 빚은 갚아야 하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칼리드 대령이 말한 그 결과 보고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알려지지 않았지? 계약서에 비밀 유지 조항이 있었네. 공개하면 차관 조기 상환 사유가 되도록 박아놨더군. 친구, 그 사람들은 무기를 파는 게 아니야. 족쇄를 파는 거지.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리젠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었지만 그는 두 번째 신호음에 받았죠. 저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리 총괄, 묻겠습니다. 귀측 체계 수락 시험에서 3발 중 2발이 실패한 도입국이 있습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목소리에서는 점심에 그 부드러움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령님, 어디서 그런 악성 루머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경쟁사들이 퍼뜨리는 흑색선전입니다. 그보다 대령님, 본국 분위기는 이미 저희 쪽으로 기울었다고 들었습니다. 바스키 차관보님과는 이야기가 잘 되고 있습니다. 대령님만 서명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린 자문료 거는 액수를 올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귀에서 떼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협박과 회유와 뇌물이 한 문장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실패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루머라고 했을 뿐이죠. 리 총괄,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죠. 그 자문료, 바스키 차관보에게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이번에는 침묵이 길었습니다. 5초쯤 흘렀을까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령님, 어른들의 일은 어른들끼리 알아서 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어두운 창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분노로 목덜미가 뜨거웠습니다. 이제 모든 그림이 보였습니다. 94명이 탄 내 아들의 함정 위하늘을 3발 중 2발이 빗나가는 미사일에 맡기라는 겁니다. 그 대가로 누군가의 해외 계좌가 두둑해지는 동안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라만 대령에게 받은 자료를 정리해 본국에 긴급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수락 시험 실패, 기술진 철수, 부품 중단, 차관의 족쇄 구조까지 전부 담았죠. 제목에는 최우선 검토 요망이라고 적었습니다. 답신은 6시간 만에 왔습니다. 화상회의 소집이었죠. 화면이 켜지자 바스키 차관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옆에 수리아 국장도 보였습니다. 바스키 차관보는 제 보고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카메라 앞에서 보란 듯이 책상에 내던졌습니다. 위자야 대령, 자네 지금 뭐 하자는 건가? 보고서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검증된 실패 사례입니다. 도입국 무관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출처가 술자리 잡담이군. 증거 서류는, 공식 문서는 있나? 비밀 유지 조항 때문에 문서는 확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차관보님, 천궁투는 실전에서 18발 중 17발을 떨어뜨린 기록이 있습니다. 반대쪽은 시험장에서 3발 중 2발을 놓쳤습니다. 이건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2배잖나. 바스키 차관보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스피커가 찢어질 듯 울렸죠. 절반 가격의 전액 차관이야. 재정 부담 없이 3개 포대가 생긴단 말이네. 대령은 숫자를 볼 줄 모르나. 차관보님이야말로 어느 쪽 숫자를 보고 계신 겁니까? 말이 먼저 나갔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죠.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격에 실패하는 미사일은 가격이 절반이 아니라 공짜여도 비싼 겁니다. 그리고 차관보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베이징 측이 말하는 자문료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바스키 차관보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금태 안경 너머의 눈이 가늘어졌죠. 위자야 대령, 자네 지금 선을 넘었어. 좋아, 분명히 해두지. 자네는 이번 협상 라인에서 빠지게 될 거야. 일주일 안에 소환 명령이 갈 테니 짐 싸두게. 회의 끝. 화면이 꺼지기 직전 수리아 국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버티라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일주일 뒤 저는 정말로 소환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카르타행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창가 자리에 몸을 묻었습니다. 60일의 시한 중 이제 열이틀이 남아 있었죠. 임무는 실패로 기울고 있었고
저는 경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적도 상공을 지날 무렵 저는 잠들지 못한 채 한 가지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몇 해 전 우리 군 최대의 탄약고에서 일어난 대화제였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비축 탄약이 잿더미가 됐고 군은 사실상 무장해제 상태가 됐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었는지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72시간이었습니다. 단 72시간 만에 우리는 3,100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카타르의 금융라인을 통했고 결제 서류는 단 하루 만에 대통령궁을 통과했죠. 그리고 그 돈으로 한국의 풍산과 즉시 탄약 계약을 맺었습니다. 흥정도, 외상도, 기술 이전 요구도 없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고객이 됐던 겁니다. 창밖에 구름을 내려다보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급하면 돈을 냅니다. 단 사흘 만에도 냅니다. 잠수함 잔금 6,800억을 7년 동안 미룬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급하지 않아서였던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상대를 급하지 않게 여겨도 되는 나라로 봤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국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풍산에 사흘 만에 돈을 보내는 우리와 잠수함 잔금을 7년 미루는 우리를 같은 테이블에서 지켜본 겁니다. 선납 없이는 순번도 없다는 그 차가운 한 줄은 오만이 아니라 거울이었습니다. 우리가 보여온 모습이 고스란히 비친 거울 말입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강민준 본부장의 회의실에서도 뜨거웠던 얼굴이 10,000m 상공에서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이번에는 굴욕이 아니라 부끄러움 때문이었죠. 비행기가 자카르타에 착륙하고 휴대폰을 켜는 순간 메시지가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그중 맨 위에 수리아 국장의 부재중 전화가 7통 찍혀 있었죠.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곧바로 전화를 걸자 수리아 국장이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리프, 어디야? 지금 바로 국방부로 들어와야겠네. 나투나에서 일이 터졌어. 자네 아들 함정이 지금 대치 중이야. 공항에서 국방부까지 가는 40분이 4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상황실 문을 열자 거대한 스크린이 눈에 들어왔죠. 나투나 해역의 지도 위에서 푸른 점 하나가 붉은 점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푸른 점이 제 아들의 초계함이었습니다. 수리아 국장이 저를 발견하고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9시간째야. 해경선 세척이 우리 어업 지도선을 밀어붙이다가 자네 아들 함정과 대치 상태로 들어갔네. 문제는 배가 아니야. 저거지. 그가 스크린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함정 상공을 표시하는 구역의 작은 표적 6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무인기였습니다. 6대가 94명이 탄 함정의 머리 위를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겁니다. 대응 수단은 한 포로는 못 잡아. 너무 작고 너무 높아. 그냥 견디는 수밖에 없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몇 달 전 새벽 아들이 했던 말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머리 위에 떠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던 그 말이요. 그런데 이번에는 훈련 상황도 지나가는 침범도 아니었습니다. 무장한 함정들이 코앞에서 대치 중인 한복판이었죠. 그때 수리아 국장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리프, 정신 차리게. 자네가 할 일이 있어. 1시간 뒤에 대통령 주재 긴급회의가 열리네. 방공망 도입건이 안건에 올랐어. 자네가 직접 보고하게 됐네. 제가 말입니까? 저는 협상 라인에서 경질된 사람입니다. 그 명령, 아직 결제가 안 났어. 서류가 늦어진 덕을 보는군. 그리고 아리프, 이것 하나만 기억하게. 오늘이 마지막 기회야. 회의실에 들어서자 긴 테이블 끝에 대통령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바스키 차관보가 있었죠. 그는 저를 보자 미간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그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각하,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결단의 시간입니다. 베이징 측 제안은 절반 가격의 전액 차관입니다. 재정 부담 없이 즉시 세계 포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다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 함정을 포위한 쪽에 무기를 사자는 말을 그는 바로 그 대치 상황을 근거로 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시선이 제게 옮겨왔습니다. 위자야 무관, 현지에서 검증을 했다고 들었네. 보고하게. 저는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떨릴 이유가 없었죠. 제 손에는 기록이 있었으니까요. 각하, 2개의 숫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18발 중 17입니다. 천궁2가 실전에서
한밤의 혼합 공격을 상대로 세운 유격 기록입니다. 제가 그 영상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세 발 중 둘입니다. 베이징 측 체계를 도입한 어느 나라의 수락시험에서 빗나간 미사일의 숫자입니다. 그 나라의 발사대는 지금 경납고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고 기술진은 철수했고 부품은 끊겼습니다. 그런데 차관 상환 의무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바스키 차관보가 끼어들었습니다. 각하, 출처가 불분명한 풍문입니다. 게다가 천궁투는 가격이 2배인데다 한국은 성금 없이는 협상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선택지입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는 바스키 차관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마지막 패를 꺼냈죠. 각하, 저희는 이미 한번 증명한 적이 있습니다. 탄약고 대화제 때입니다. 그때 저희는 72시간 만에 3,100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카타르 금융 라인을 썼고 결제는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급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 스스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각하, 외람되지만 지금 저 스크린보다 급한 때가 또 있겠습니까? 국부펀드와 카타르 라인을 결합하면 성금 전액 마련이 가능합니다. 재무부 실무진과 사전 검토를 마쳤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통령이 한참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점 하나와 그것을 둘러싼 붉은 점들을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무관의 아들이 저 배에 타고 있다고 들었네. 그렇습니다, 각하. 그런데도 자네는 싼 무기가 아니라 맞는 무기를 사자고 하는군. 아들이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하. 빗나가는 미사일 밑에 제 아들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이 내려졌죠. 성금 전액 조달안을 승인한다. 위자야 무관, 자네가 서울로 가게. 이번에는 조건을 붙이지 말고 돈부터 보여주게.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감찰 책임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대통령에게 다가가 서류 한 부를 내려놓았죠. 대통령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천천히 바스키 차관보를 향했습니다. 차관보, 베이징 측 인사와의 통화 기록과 제3국 계좌 개설 정황에 대해 감찰이 시작됐다고 하는군. 자문료라는 단어가 나오던데 설명할 수 있겠나. 바스키 차관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금태 안경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그것을 올릴 생각도 하지 못했죠. 더듬더듬 음모라는 단어를 꺼냈지만 누구도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무정지 통보와 함께 회의실에서 끌려나가듯 퇴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늦게 대치가 풀렸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해경선들이 물러가고 무인기들도 사라졌죠. 자정 무렵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희 무사합니다. 알고 있다. 9시간 동안 스크린으로 지켜봤다. 솔직히 길었습니다. 머리 위에 그것들이 사라질 때까지 1분이 1시간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라. 아버지가 닷새 안에 서울에서 서명을 하고 온다. 다음에 그것들이 또 오면 그때는 너희가 올려다보기만 하는 일은 없을 거다. 전화기 너머에서 아들이 숨을 깊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 함교에 있는 93명에게 전해도 되겠습니까? 전해라. 국가의 약속이다. 닷새 뒤 저는 다시 그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LI 진액수원 사옥. 몇 달 전 제가 40분 만에 쫓겨나듯 나왔던 바로 그 방이었죠. 달라진 것은 제 가방 속 서류였습니다. 국부펀드 출연 확약서, 카타르 금융 라인의 보증서, 그리고 성금 1조 2천억 원의 즉시 납입 계획서, 자금 조달 방안 추후 협의라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기술 이전 요구도 상계무역 조건도 모두 지웠습니다. 강민준 본부장이 서류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한 시간이 흘렀죠. 마지막 장을 덮고 나서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관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서류를 받게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제가 이 서류를 들고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강 본부장이 처음으로 사무적이지 않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몇 달 전 이 방에서 제가 드렸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규모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고 했었죠. 오늘 무관님께서 가져오신 것은 서류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번엔 믿겠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몇 달 전에 사무적이던 손끝이 아니었습니다. 본계약 협상은 그날부터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총액 4조 2천억 원, 천궁투 3개 포대, 성금 즉시 납입. 생산 순번도 통보받았습니다. 물론 가장 빠른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성금을 먼저 완납한 나라들의 뒤였죠. 하지만 저는 그 순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줄의 끝이라도 그 줄에 설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리젠코의 소식은 그 주에 들려왔습니다. 그는 빈손으로 베이징행 비행기에 올랐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본국으로 소환됐다는 말이 무관단 사이에 돌았습니다. 동남아 시장에서 그의 이름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절반 가격의 제안서와 자문료의 결말은 그렇게 조용했습니다. 서명식 날, 저는 식장에 들어서기 전에 잠시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3년 전 자카르타의 호텔 로비가 떠올랐습니다. 우산을 들고 2시간을 기다리던 한국인 임원, 그리고 천천히 고르기만 하면 된다던 우리의 오만이요. 그때 우리는 갑이 영원한 자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갑은 자리가 아니라 자격이었습니다. 한국은 3년 동안 실력으로 그 자격을 쌓아 올렸고 우리는 같은 3년 동안 신용을 깎아 먹었던 겁니다. 서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기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번 계약의 의미가 무엇이냐고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3년 전에는 한국이 우리를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줄을 섭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배웠습니다. 그 줄에 서는 자격은 돈이 아니라 신뢰라는 것을요. 그날 밤 호텔에서 아들에게 사진 한 장을 보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제 손이 찍힌 사진이었죠. 답장은 짧았습니다. 94명이 함교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는 그 메시지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눈앞이 조금 흐려졌습니다. 28년 군 생활 동안 받은 어떤 훈장보다 무거운 한 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기 시장에는 사는 놈이 왕이라는 오래된 말이 있습니다. 저도 그 말을 믿으며 23년을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검증된 무기 앞에서는 파는 쪽이 고객을 고른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줄에 서고 싶다면 흥정이 아니라 신뢰를 먼저 내밀어야 한다는 것을요. 한국은 그 새로운 기준을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증명한 나라였습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국방무관 아리프 위자야가 서울에서 직접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외상도 흥정도 통하지 않는 나라, 오직 실력과 신뢰로 세계를 줄 세우는 나라가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작은 관심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 높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